그때 자신이 얼마나 우쭐했는지. 이제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녀가 비웃었던 그 상황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쳤다. 이게 다 그 집 때문이야. 그 상견례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회사가 흔들리고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것을.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이제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2주 후 선영과 우진의 집에 고급스러운 봉투가 도착했다.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뒷면에는 태산그룹이라는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배달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선영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 나왔다. 반짝이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태산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리셉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보, 여보. 그녀가 서재에 있던 남편을 불렀다. 이것 좀 봐요. 태산그룹 리셉션 초대장이에요. 우진이 나와 초대장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다. 태산그룹에서? 왜 우리한테? 이건 기회예요. 선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계를 풀어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마 그쪽에서도 여론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우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회사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대로 앉아 있을 순 없으니까. 리셉션 당일 선영은 아침부터 준비에 한창이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올렸다. 최고급 헤어 디자이너에게 3시간 동안 관리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꺼냈다. 샤넬 2024년 봄 컬렉션 구매가만 1,000만 원이 넘는 드레스였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걸었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였다. 예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샀던 것이었다.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찼다. 거울을 보며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잘해야 해. 태산그룹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해. 우진도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었다. 예전처럼 당당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업가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저녁 7시 선영과 우진은 리셉션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 더 프라자였다. 호텔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자리에 온 게 얼마만인지. 예전에는 당연하게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발도 들여놓기 힘들었다. 연 회장은 호텔의 가장 큰 홀이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태산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기자들도 많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았다. 혹시 카메라에 찍힐지도 모르니까. 우진도 주변을 둘러보며 아는 얼굴을 찾았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다. 선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왜 다들 저렇게 반응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홀 앞쪽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다. 중후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태산그룹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영의 귀가 쫑긋해졌다. 태산그룹 회장이라면 대단한 인물이었다.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의 수장. 이 자리에서 그분과 인사라도 나눌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몰랐다. 선영은 무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커튼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선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은 택시를 타고 왔던 그 남자였다. 상견례 때 낡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던 그 남자. 카드가 안 되어서 비웃었던 그 남자. 물잔을 내려치고 파혼을 선언했던 그 남자. 최현우. 그가 태산그룹의 회장이었다. 태산그룹 창업주의자 회장이신 최현우 회장님이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홀 전체에 박수가 쏟아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현우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위엄 있고 당당하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고 맞춤 제작한 것이 분명한 양복은 완벽하게 그의 몸에 맞았다. 선영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우진도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게 어떻게? 선영이 중얼거렸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급이 다르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급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현우가 짧은 인사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산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선영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인사말이 끝나고 현우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의 옆에 한 여자가 다가갔다. 단정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최지우였다. 지우가 아버지 옆에 섰다. 그녀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위축된 표정이 아니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회장의 딸로서의 위엄이 느껴졌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최현우 회장님의 따님이신 최지우님이십니다. 선영의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지우가, 그 지우가 태산그룹 회장의 딸이었다고. 상견례 때 선영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택시 타고 왔다고, 급이 다르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사람들이 현우와 지우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섰다. 재계 거물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모두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영과 우진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지우의 시선이 홀을 훑다가 선영과 마주쳤다. 딱 1초 정도. 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아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보듯이. 그 무심한 시선이 선영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아팠다. 자신은 더 이상 지우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관심의 대상도 적개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다. 나가자. 우진이 선영의 팔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자.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울 수도 없었다. 이곳에서 우는 건 더 큰 굴욕이 될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어둑한 복도를 걸었다. 선영의 하이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허무하게 울렸다. 호텔을 나서며 선영은 뒤를 돌아봤다. 연회장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한창이겠지. 자신들만 쫓겨나듯 나온 거였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 사람이 회장이었어. 선영이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태산그룹 회장이었다고. 우리가 급이 어쩌고 했는데. 우진이 말을 이었다. 진짜 급이 다른 건 저쪽이었어.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며칠 후 태산그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중심부의 프레스센터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카메라가 줄지어 섰고 조명이 단상을 비추고 있었다. 단상에 현우와 지우가 나란히 앉았다. 그 옆에는 태산그룹 법무팀장이 있었다. 중년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현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 퍼진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다. 카메라가 현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해당 영상은 심각하게 편집된 것입니다. 앞뒤 맥락이 모두 잘려나갔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상견례의 원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상 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상견례 호텔 라운지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잘리지 않은 완전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선영이 말했다. 택시로 왔냐? 봐라, 딱 티나잖아. 급이 다르다고. 위로금이야. 받고 끝내.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선영이 현우의 옷깃을 잡고 소리 지르는 장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 손톱으로 핥히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편집 영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원본에서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편집 흔적과 업로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지우 씨의 직장에 유포된 익명 글들의 출처도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IP 주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다.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현우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선우그룹의 비리 내역입니다. 현우가 서류 묶음을 들어보였다. 납품 단가 부풀리기, 품질 검사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다. 10분도 안 되어 인터넷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다. 헐, 완전 반전이네. 진짜 갑질한 건 저쪽이었잖아. 편집해서 여론까지 조작하다니 소름. 선우그룹 비리까지. 끝났다, 저 집안. 선영이 올렸던 게시글들은 순식간에 삭제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드러나 버렸다. 그날 밤 경찰이 선우그룹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와 컴퓨터가 압수되었다.
이틀 후 우진과 선영이 경찰에 출석했다. 혐의는 여러 가지였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거기에 선우그룹의 비리까지 더해졌다. 선영은 경찰서 계단을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다.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한남동의 한 조용한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카페 안을 비추고 있었다. 현우와 지우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아빠.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딸을 바라봤다. 뭐가? 그 사람들이요. 이미 충분히 망했잖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았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지우야, 아빠가 한 건 복수가 아니야.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그럼 뭐예요? 지우가 물었다. 진실을 밝힌 거지. 현우가 대답했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비리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거고. 현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택시는 시험이었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내 눈물은 시험이 아니었어. 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내가 회사에서 당한 일들, 익명글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 그건 아빠 마음을 찢어놓았어.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이제 넌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현우가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당당하게 살아.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강변을 산책하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우도 이제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고마워요.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다음번엔 택시 말고 차로 오세요. 제 심장이 안 좋아요. 현우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알았어. 다음번엔 마이바흐 타고 갈게.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카페 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며칠 후 지우는 선우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었다. 동료들은 미안한 듯 아쉬운 듯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지우는 담담했다. 대신 태산그룹의 한 계열사에 입사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최현우 회장의 딸로서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첫 출근 날 지우는 긴장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지우 씨,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따님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을 거예요. 다들 실력으로 평가받으니까.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제대로 된 일터구나. 민주는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우 씨,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요. 제발. 하지만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차단 버튼을 눌렀다. 6개월 후 지우는 새로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역 앞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실례지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태산그룹 전략기획팀 최지우 씨 맞으시죠? 지우가 놀라서 남자를 봤다. 네, 맞는데요. 저는 태산건설 김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프로젝트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남자의 눈을 봤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이 담긴 눈빛. 좋아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날 저녁 현우는 회장실에서 딸의 전화를 받았다. 아빠, 오늘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최지우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웃었다. 그럼 다행이다. 이번엔 아빠가 택시 안 타도 되겠네. 아빠. 지우가 웃으며 소리쳤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급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다. 사람의 됨됨이가 급이었다. 진심이 급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최현우의 딸이 아니라 최지우라는 한 사람으로. 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따스하고 포근한 바람이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회장실의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액자 안에는 지우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 현우가 액자를 들어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행복해라, 우리 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아침은 곧 밝아올 것이었다.